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서 미증시보다 유럽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상 고온 현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유럽 증시인데요. 오늘은 간밤 마감된 유럽 증시와 함께 뉴욕 증시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프스 산맥을 녹이는 유럽의 따스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스키장 영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시 여건상 도움되는 내용이긴 하죠.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너무 추워지면 이제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기 마련인데 지금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물가의 압력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유럽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확실히 물가 안정된 지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의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안정된 흐름을 확인하자마자 미국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의 하락으로 안정된 흐름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 국가지수는 무려 2%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요,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금리의 안정세는 결국 이제 달러의 약세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자 위험 자산의 반등세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골칫거리라고 표현하면 좀 아쉬울까요? 테슬라의 반등세가 간밤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반발 매수 유입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테슬라의 반등도 반가웠고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장의 상승 흐름 압박을 더하는 호재거리 먼저 체크해 보셨고요.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 미증시의 탄력도가 좀 둔화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방의 압박 요인도 있었습니다. 악재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됐는데 매파적이죠.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올해의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라는 피벗 기대감을 꺾는 못 박는 이야기를 확인했고요. 닐 카시카리 총재는 최근 들어서 계속 매파 발언을 하는 인사입니다. 예전에는 비둘기파 인사라고 알려졌는데 요즘에는 이 중립을 넘어서 약간은 매파 성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5.4%까지 전망한다는 언급까지 나왔고요. 이제 상승에 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압박 요인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11월 채용 공고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탄탄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조금 더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지표는 위축세를 여전히 이어갑니다. 기준선이 50이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달에 비해서 급격한 하락세가 나온 건 아닌데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아직은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따져보셔야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제조업 PMI 미국 데이터는 우리나라 수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우지수는 0.4%의 강세 마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7% 안팎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시장 내부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11개 업종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 반응 분위기 좋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앞서서 3대 지수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훨씬 더 아웃퍼폼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바 장세,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섹터가 가장 큰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소재와 금융,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장 표면적으로 하락 이유를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하지만 경기 침체로 해석하기에는 금융 sek터의 강세가 이상하다는 점 말씀드렸죠. 여전히 금융 섹터의 강세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시장은 경기 침체가 연착륙에 그칠 가능성도 일면 존재하다는 점 계속 눈에 띕니다. UB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성장 동력, 이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목표가하고
투자 의견을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4% 넘게 좀 밀렸고요. 이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현했고 특히 이 반도체 섹터의 강세 눈부셨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중국 관련 ADR 주식의 급등세 그리고 미 증시 내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은 리오프닝 관련주의 급등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쓰지는 못했는데요. 여행, 카지노 이들 리오프닝 섹터의 급등세가 테마 상위에 줄을 이은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중국 ADR 주식들의 급등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은감위에서 엔트그룹 자본 조달 계획을 승인하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중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하는 걸 조금은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였고요. 당연히 알리바바가 13% 급등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었고 징둥닷컴, 네디즈, 핀두어두어 등의 인터넷 플랫폼,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좀 한눈에 파악해 보시라고 관련 ETF 두 가지를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년 차트고요. 이 차이나 중국의 대형주 중심의 ETF, 티커는 FXI입니다. 간밤 6%의 상승으로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 가파른 상승세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중국의 인터넷 ETF입니다. 대표 ETF 티커가 KWEB인데요. 확실히 중국 대표 대형주보다는 인터넷주가 훨씬 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간밤 수익률은 8.8%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산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세며시 금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금 가격의 강세, 6개월 내 최고치 나올 때마다 좀 체크해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자산의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고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또 반년 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가장 많이 보는 ETF가 바로 이겁니다. 바네크 금 마이너스 ETF인데 티커는 GDX입니다. 간밤 4%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각종 금 ETF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 3개월 동안만 40%, 30%의 급등 추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 차트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명목의 투기자산이라고 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자산의 이 영향 때문에 많이 분석이 되는데 최근 금과 함께 은의 급등세가 또 해석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배경은 명확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달러 자산에 대해서 서방 국가가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300톤 이상의 금을 생산하는 국가인데 수출에 난항이 걸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각국의 외환 보유고 비중 가운데 미국채를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WGC에서 3분기 전 세계 금 매입량 보고서를 냈습니다. 3분기 동안 만의 데이터인데요. 금융기관에서는 673톤을 매입한 것으로 중앙은행에서는 한 400톤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WGC하고 각종 IB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만 이 정도이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매입한 금액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보고한 내용은 32톤입니다. 2019년 이후에 첫 공식 발표가 11월에 있었는데 이 정도 수치입니다. 그런데 중국 금 매입량이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 한 200톤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 보고서가 베릭스 골드에서 나왔는데요. 전 세계 2위 금광 업체입니다. 이쪽뿐만이 아니라 각종 IB에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의 21% 정도가 금인 상황입니다.
2022년 2월 공식 데이터 발표 기준입니다. 과거 데이터 기준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미국채 보유량은 2012년에 비해서 확실히 뚝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지금 금 매입 가세를 하고 있다는 추정치가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7년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열풍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이 자산 이동의 흐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작년 12월 28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요. 10년 주기로 미증시에서는 주도주가 교체해 왔다라는 점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최근래에 봤던 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주 강세 10년 사이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이 원자재 테마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다음 바통은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고민은 필요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이 금 자산에 대한 이 열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붐업이 일었었던 것은 이머징 마켓과 커머디티 장세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커머디티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빅테크에 비해서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것과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70년대 흐름 사이클 보시면 이머징 마켓 쪽도 이제 눈에 띄는데요. 추정치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에 정말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도 재미없는 시장이었죠. 재미없는 걸 넘어서서 찬바람이 그렇게 쌩쌩 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정 데이터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12월 3일 당잠사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JP모건 그리고 각종 IB 등은 입을 모아서 올해의 투자 대안으로 1위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머징 마켓 내에서 향후 12개월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카타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인데 한국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3% 상승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 데이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광의의 통화라고 하죠. M2. 협의의 통화 M1에 플러스 바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M1 플러스 약간의 이자를 포기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까지 포함한 게 이제 M2인데요. 이 M2가 최근래 60년대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작년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과는 좀 다른 투자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도 한켠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의 아이디어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자리 옮겨서 아시아권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중화권 증시 포함인데 유일하게 웃지 못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어제 홀로 1.45%의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중앙은행에서 YCC를 건드렸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확대했습니다. 범위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도 축소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이 환율 상황 봤을 때 엔화의 강세 압력을 줄 만한 내용이죠. 지속적으로 최근 바닥 찍고 엔화의 강세 전환의 흐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딱 갈리는 수혜와 부정 섹터가 어제 크게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수출 플랫폼 업체는 피해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도요타 등의 이 업체들이 어제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수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대표 금융기업들입니다. 미쓰비시 등의 금융 섹터의 강세가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엔화 강세, 그렇다면 수혜 기업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 한국투자증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형은행 앞서서 이제 보신 내용이고 전력가스와
재지 이쪽은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과 해외 생산 경기 소비재 쪽, 식품과 리오픈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본 증시 투자할 때 아이디어고요. 우리나라 연관해서 볼 부분은 엔화의 강세, 상대적으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철강, 자동차 정도가 우리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반등세가 이 흐름과 무관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열일한 반도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무려 4%의 급등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7% 오른 거면 폭등이라고 할 만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률 하루 나온 게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소부장단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들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추가된 부분 한 중국 정도일 겁니다. 중국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의 타격이나 여론상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자 중국 정부가 반도체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었던 것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것 아닌가 하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SNS에서는 이 표면적인 방식을 중단하고 우회 통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코로나 정점에 대한 평가, 수요도 회복되고 공급망도 진정되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것이다. 반세 수혜 기대감과 함께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하향 러쉬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한 달 전부터 체크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애플의 XR 헤드셋 공급망 합류설이 좀 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